이번 여행에서 저는 후에 대내에서 가이드를 통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웅왕 3세 시대의 떤과 랑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닮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제가 성장한 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고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 떤을 유지 도사에게 맡겼고 랑은 혼자 집에 남기 싫어 형과 함께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유지 도사에게는 두 형제와 같은 또래의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두 사람 중 누가 형인지 알아내기 위해 작은 시험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이 배고플 때 그녀는 한 그릇의 죽과 젓가락 한 쌍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떤을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하였습니다. 랑도 형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떤과 랑이 함께 밭일을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랑이 먼저 집에 도착하자 떤의 아내는 착각하여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떤이 집에 들어와 이를 목격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형제 사이에 우애가 깨졌고 랑은 큰 슬픔에 빠져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던 랑은 어느 개울가에서 지쳐 쓰러졌고 결국 죽어서 석회암 바위로 변했습니다. 한편 떤도 동생을 찾으러 나섰으나 끝내 그를 찾지 못하고 슬픔에 지쳐 죽었으며 그 자리에서 빌랑나무로 변했습니다. 떤의 아내는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개울가에 도착했고 너무 지쳐 빌랑나무에 기대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 덩굴 식물인 등나무로 변하였습니다. 이후 웅왕이 전국을 순찰하던 중 이 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기묘한 현상에 관심을 갖고 트러우넝의 잎과 가우를 따서 석회암 바위에서 얻은 석회와 함께 씹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붉은색이 돌면서 독특한 향과 맛이 퍼졌습니다. 이에 왕은 백성들에게 빌랑과 등나무를 재배하도록 명령하였고 이후로 빌랑과 등나무는 결혼식과 제사 등 중요한 의식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빌랑과 등나무 전설은 가족의 행복, 사랑, 충절, 희생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또한 빌랑과 등나무가 베트남의 전통 의식과 풍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며 베트남 문화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족, 정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만의 전통적인 문화적 특징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사람과 가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역사적 공통점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설화 시트크 스치 트르드케오와 한국의 사랑과 가족 이야기들을 보면 두 나라 모두 인간관계에서 가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형제 간의 사랑과 희생이 중심이 되는데 한국에서도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서로 간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는 때로는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베트남의 설화 시트크 스치 트르드케오에서는 사랑과 희생이 더욱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두 나라 모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는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가치관과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통을 이해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거리 풍경을 감상한 후에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는 베트남의 흥미로운 한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 날 쩐 아인 떵왕이 태상왕 쩐 넌떵을 아련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당시 태상왕은 옌뜨산에서 내려와 쭝꽝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상왕은 왕에게 왕족의 전통에 따라 문신을 새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집안은 원래 강과 바다에서 살아온 집안이라 대대로 용맹함을 중시해왔다. 그래서 늘 허벅지에 용 문신을 새겼지. 우리 가문은 무예를 중시하므로 허벅지에 용을 새겨 뿌리를 잇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쩐 아인 떵왕은 문신을 새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문신을 새기기 위해 문신사가 궁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왕은 태상왕과 대신들이 대화에 몰두한 틈을 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태상왕은 왕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후의 부부엉에게 문신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왕족의 문신 전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왕위 계승자가 허벅지에 용을 새기는 관습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쩐 아인 떵왕은 술과 연애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버려 수도로 돌아온 태상왕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크게 화가 난 태상왕은 그를 폐위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왕은 술을 끊고 국정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절 그는 도박을 좋아하는 관리들을 엄격히 처벌했습니다. 1296년 음력 3월 그는 도박에 빠진 고위 관리인 응우옌 흥을 처벌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흠정 베트남 역사 통감 강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술에 빠진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태상왕이 응우옌 꽉푸를 고위직에 임명할 것을 제안하자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위만 본다면 꽉푸가 적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술에 너무 빠져 있어 문제가 됩니다. 어느 날 왕의 배가 탐티강을 지나던 중 갑자기 폭우와 천둥번개를 만났다. 배를 묶었던 줄이 모두 끊어지며 왕의 배가 강 한가운데서 침몰했다. 왕은 가까스로 배의 뱃머리를 붙잡고 올라타면서 주변의 대신들과 궁녀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잡고 올라오라고 했다. 1314년 왕은 21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아들인 민떵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후 태상왕으로서 국정 운영에 계속 참여하며 민떵에게 유능하고 덕망 있는 인재들을 중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1320년 왕은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쩐 아인 떵왕은 역사에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 왕들의 업적을 잘 계승하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었으며 정치도 점점 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베트남은 더욱 번영했고 문화와 제도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후예에서 정말 재미있는 여행을 했어요. 이곳의 낭만적인 풍경을 감상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죠. 특히 후예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가 끝난 곳이자 많은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베트남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트남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꼭 후예에 들러보세요. 저처럼 멋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촬영한 대내 내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서는 어느 각도에서 보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답니다. 이런 감성은 오직 이곳 후예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즐겁게 감상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